네, 전국의 군무원 수험생 여러분, 자,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에서 자, 우리 전국 모의고사 1회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학을 담당하고 있는 윤세원입니다. 자, 바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난이도는 좀 상해 난이도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고 점수가 조금 안 나왔더라도 잘 넣으신 분은 굉장히 좋은 건데 혹시 안 나왔더라도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계속 점수를 올리면 되니까요. 난이도는 좀 어렵게 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1번부터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행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개방체제 이론은 이제 보통 체제 이론인데요. 자, 뭐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제가 이제 슬라이드에 적어 놨긴 했는데 이거는 제 책에 있는 페이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제 책을 안 보신 분들은 페이지 없이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체제론을 요즘에는 폐쇄 체제는 없어요. 거의 뭐 북한 같은 나라나 폐쇄 체제지 웬만하면 다 개방이기 때문에 체제론을 이제 개방 체제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개방 체제론, 이게 체제론이에요. 체제론은 자, 유일최선책을 강조하는 과학적 관리론과는 달리 체제의 목표를 여러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돼 있는데요. 자, 체제론, 특히 이제 개방 체제론은 뭘 고려한다? 환경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자, 환경을 고려하기 전까지는 사실 과학적 관리론은 one best way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과학적 관리론들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폐쇄 이론이다 보니까 다른 거 고려할 필요 없이 이 조직 내에서 가장 좋은 one best way가 있고 이걸 찾으려고 하는 게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그래서 유일최선책을 강조하는 과학적 관리론과 달리 자, 환경을 고려하는 이제 개방 체제로는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여러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실제 체제로는 이 목표 달성의 방법의 다양성을 결국은 등종국성과 연결시키는데요. 종국적으로는 같다. 종국적으로 같아지는데 다만 방법은 자,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방법은 결국 부산을 가는 거예요. 하지만 방법은 다양하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결국은 부산 가는 거예요. 결국은 종국적으로 같아지지만 하여튼 목표 달성 방법은 다양하다. 그 이유는 뭘 고려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환경이라는 걸 고려하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면 그에 따라 목표 달성 방법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항상 폐쇄 이론들은 one best way가 있다고 보지만 개방 이론들로 가면 one best way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달성 방법의 다양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방 체제 이론은. 자, 2번 신행정학은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기초로 규범적이고 처방적 연구를 강조한다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앞으로 규범적이라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바람직한 가치 판단의 바람직성은 무엇인지 그에 따라 적절한 처방적 연구를 하는 걸 우리가 신행정학은 강조했다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치 판단을 통해서 처방적 연구를 하는 걸 과학성과 기술성 중에 기술성 아트 차원의 연구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술성 차원의 연구를 하는 이론들은 거의 다 정책적 이론론들이에요. 정책적 이론론들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가치 판단을 강조하고요. 그에 따른 적실성 있는 정책적 사회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뭘 한다? 처방적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행정론은 정책적 이론론이면서 기술성 차원의 아트 연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신행정학은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기초로 가치 판단,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바람직한 판단을 하는 거죠. 규범적으로. 그래서 처방적 연구를 하는 겁니다. 자, 사이먼은 대표적으로 행태주의 학자고 행정관리론의 핵심인 전문화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통설범위 원리, 부성화 윤리들이 모순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들 이론은 과학적 실험을 거치지 않은 격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겁니다. 자, 행태주의 학자 대표가 사이먼인데요. 사이먼의 행태주의는 뭘 비판했다? 원리주의를 비판한 거예요. 원리주의를. 자, 그런데요. 그래서 사이먼은 이런 각종 원리들이 있는데 이런 원리들이 상호간에 모순성이 있고 이런 원리들은 과학적 실험을 거치지 않은 격언에 불과하다고 논박하고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원리주의를 비판했다는 거. 자, 근데 이제 과학적 관리론 계열들은요. 어떤 이론이야? 폐쇄 이론이야. 폐쇄 이론들은 뭐가 있다? one best way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one best way를 우리가 한국말로 원리라고 하는 거야. one best way를 원리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은 이 one best way를 이 원리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고 이 원리를 중심으로 연구한 학자들을 우리가 행정관리론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은 이 원리를 찾자 이렇게 주장한 거고 그럼 그 원리가 뭐냐? 그 원리를 중심으로 연구했던 학자들을 행정관리론자.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하면 우리가 원리주의자다 이렇게 말해요. 원리주의자다. 그죠? 원리주의자들로. 그런데 이들이 찾았던 원리가 뭐가 있다? 서로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들은 과학적 실험을 거치지 않은 뭐에 불과하다? 격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좋다고 원베스트 웨이라고 했는데 사실 원베스트 웨이면 절대적으로 옳은 하나의 법칙이 나와 있는데 서로 상호 모순되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격언을 보시면 왜 격언이라고 했냐면 격언은 여러분 아는 것은 힘인가요? 그죠? 아는 건 힘이죠? 격언이죠? 네, 모르는 게 약인가요? 격언은 서로 이렇게 아는 게 힘인데 또 모르는 게 약이야. 서로 모순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찾았던 원리들도 굉장히 모순들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격언처럼. 언제나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고 언제나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원리들 중에 원베스트를 찾았는데 자꾸 모순되는 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이먼은 행태주의자로 이 행정관리론자인 그죠? 원리주의자들이 찾았던 이런 원리들이 자꾸 뭐가 있다? 모순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들은 과학적 실험을 거치지 않은 격언에 불과하고 그럼 실제로 one best way라고 말만 하지 말고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실제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주의를 비판하고 원리주의는 그냥 주장만 했다는 거예요. 격언처럼 좋은 말을 했어. 아는 것은 힘, 좋은 말이죠. 모르는 게 약, 좋은 말이에요. 근데 검증이 안 됐다는 거죠. 그죠? 과학은 모순이 안 생겨요. 100도씨가 되면 물은 끓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100도씨가 되면 물이 끓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리들은 자꾸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고 그래서 논리적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이걸 얘기했던 게 행태주의입니다. 그래서 행태주의는 그 전에 뭘 비판했다? 원리주의를 비판했다. 그죠? 이들은 과학적 검증이 안 됐다. 그러니까 자꾸 모순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을 통해서 모순 없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게 행태주의입니다. 행태주의. 자, 보시고요. 자, 테일러는 조직 내부의 합리적 계획은 외부적 환경에 의해 제약을 받거나 의도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외부적 환경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고 보면 외부적 환경에 영향을 받으니까 이건 개방이론이에요. 개방이론. 그런데 우리 테일러의 이론은 과학적 관리론이고 그래서 외부적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one best way로 의도한 대로 효과가 나온다고 보는 거죠. 의도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사실 1번과 연결시켜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폐쇄 이론이요. 과학적 관리론은.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은 항상 one best way가 있고 이걸 표준화시켜서 기계처럼 작동시키면 원하는 결과가 무조건 나올 수 있다고 봤던 게 과학적 관리론 테일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차렸던 원리가 사실 문제가 있다. 이걸 비판했던 게 또 누구예요? 사이먼의 행태주의가 되겠죠. 자, 2번. 자,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은 자, 이렇게 크게 5개. 단기 전사임이야. 단기 전사임. 단기 전사임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임의전 기법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좀 같이 공부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단순 구조는 최고 관리층, 그죠? 전략 부분이 중심이 되는 조직 구조입니다. 조직이라는 거는 일단 최고 관리층이 있고요, 중간 계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일을 하는 작업자들, 작업 계층이 있는데, 자, 최고 관리층은 조직의 전략을 짠다 해서 전략 부문이라고 그러고요. 실제 작업 계층은 실제 일을 하는 여기니까 여기를 우리가 핵심 운영 부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직은 이렇게 최고 관리층, 중간 계층, 작업 계층이 있고요. 그리고 이들을 돕는 지원 참모, 그렇죠? 이들의 일을 돕는 지원 참모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함께 일을 하는 기술적으로 만든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이 구조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틀 안에서 조직이 운영되는데, 그 중에 단순 구조는 왜 단순하냐면 이런 걸 다 갖추지 못하고 뭐만 있다? 최고 관리층만 있는 영역입니다. 최고 관리층만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 구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 같은 회사가 딱 스타트업 같은 회사가 단순 구조예요. 스타트업은 예를 들면 2명, 3명이 사장님이고 그들이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걸. 그래서 딱 최고 관리층만 있는, 이 전략부만 있는 영역이고요. 자, 우리가 앞으로 관료제로 가면 이런 걸 다 갖춘 거예요. 이런 걸 다 갖춘 게 관료제예요. 그래서 관료제는 이게 다 있는데, 여기서 구성 부분이 기술 구조라 하는 거는 다 있는데 그 중에 기술 구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 있지만 기계적 관리제는 뭐가 중요하다? 이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구조가. 이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어 놓고 여긴 나사줘요, 여기 망치 두드려, 여기 뚜껑 덮어, 이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일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계적 관리제는 기계처럼 작동할 수 있도록 기계적인 기술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전문적 관리제는 실제 누가 중요하냐면 이게 다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기라는 거예요. 작업계층. 왜 그러냐면 전문적 관리제는 여기서 하는 실제 작업계층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전문성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문성 있는 일들.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이면요, 병원장, 뭐 병원 외과과장, 내과과장 있지만 실제 일을 하는 건 누구야? 의사 선생님들. 그죠?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구조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일을 하는 의사 선생님이, 이 전문성 있는 이 의사 작업계층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참모면 예를 들면 간호사 선생님들, 그죠? 실제 가장 중요한 건 이 작업계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운영 부분인 작업계층이 가장 중요한 영역을 갖고 있는 게 전문적 관리제죠. 자, 사업부제는 본부장들이 중요해요. 본부장. 그래서 중간계층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임시특별조직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면 임시적으로 이 지원 참모를 구성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직 내에서 법률상 문제가 터졌어요. 그럼 변호사를 고용해서 지원 참모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고 해체하는 이런 조직들, 그게 임시특별조직이고 누가 중요하다? 지원 참모. 자, 그런데 이 단기 전사임 중에서 전문가가 주로 일을 하는 영역이 이 전문적 관리제하고요. 그렇죠? 여기는 전문가들이 종합병원 의사 선생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임시특별조직의 지원 참모들이 예를 들면 변호사, 그렇죠? 이 둘이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외웠으니까 자, 비행기가 날아가요. 비행기 날아갔는데, 자, 여기 창가, 여긴 창가고 여기 가운데 앉아 있어. 창가는 비바람이 쳐. 그죠? 그래서 환경이 여기는 창가니까 동태적이다. 근데 가운데 있는 애들은 몰라.
안정적이다, 고요하다. 안정됐다는 건 그만큼 오래됐다. 안정되고 오래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표준화가 됐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단기 전사임 중에 가운데 기전사. 기전사는 환경이 안정적이고 오래됐고 표준화됐다. 그 논리를 연결시키고, 그리고 창가에 있는 애들은 환경이 동태적이다. 기억하시고요. 그만큼 이렇게 환경이 동태적인 조직도 신생 조직이 많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 전문가가 일할 때 환경이, 전문가 일하는 영역은 두 군데죠. 전문가 일하는 영역이 환경이 뭐하다? 복잡하다. 복잡하니까 전문가들이 일을 해야 돼. 환경이 단순할 때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일하는 두 영역이 환경이 복잡하고 나머지는 단순하다. 이렇게 좀 외우시면 되겠죠? 자, 보시고. 자, 단순 구조는 사장님이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렇죠? 직접 모든 걸 다 합니다. 자, 기계적 관리제는 컨베이어 벨트예요. 그래서 실제 너는 나사줘요, 망치 두드려, 뚜껑 덮어. 작업 과정을 표준화, 업무를 표준화시켜 놨습니다. 자, 전문적 관리제는 의사 선생님들이요. 의사 선생님들의 기술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도 다 똑같은 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걸 응용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거지.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이 표준화된 영역들이고요. 사업부제는 아반떼, 그랜저, 소나타 등 산출물이 표준화되어 있고요. 자, 변호사단, 임시특별조직은 의견이 다를 때는 변호사끼리 상호 의견 조율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자, 단기 전사임에서 단순 구조는 신생 조직이죠. 소규모 조직이죠. 스타트업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직접 모든 걸 다 한다. 자, 가운데 기전사는 환경이 안정적이죠. 그렇죠? 단과 임, 창가 끝에 있는 애들은 동태적이지만 얘네는 안정적이고. 자, 전문가가 일하는 영역은 전문적 관리제와 지원 참모가 있는 임시특별조직이 전문가가 일하는 게 환경이 복잡하고 전문적이지 않으면 단순하다. 자, 그래서 자, 기계적 관리제는 단순하고 안정적이죠. 그리고 여기는 컨베어 벨트예요. 작업 과정을 표준화시켜 놨습니다. 자, 전문적 관리제는 대신에 자, 의사 선생님이요. 의사 선생님은 진료를 하는데 위에서도 뭐라고 안 하고 옆에서도 뭐라고 안 해요. 이 안에서는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분권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전문적 관리제는 전문적인 기술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문적 관리제는 전문적 기술이 표준화되면서 수직, 수평적으로 다 분권화. 이 안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왜? 전문성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중간관리자가 중심이 된 본부장 중심으로 가면서 대규모 사업체에서 산출물이 표준화되는 건 에도크라시가 아니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사업부제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업부제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자, ZBB에 대한 설명인데요. ZBB는 우리가 영기준 예산이라고, 영기준. 그래서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걸 새롭게 검토하자. 이런 걸 우리가 영기준이라고 합니다. 영기준. 그렇죠? 그래서 뭐에 초점을 두고? 감축.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예산은 다 줄여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모든 사업을 매년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걸 검토해서 우선순위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들은 다 감축하는 예산이 영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영기준은 기본적으로 매년 줄일 수 있는 걸 줄여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매년 전년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답습주의로 인한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거죠. 과거 했던 대로 안 하고 매년 제로 모든 걸 원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걸 다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ZBB 영기준이고, 그래서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럼 영기준은 실제 어떻게 운영되냐면, 실제 계속사업, 신규사업,
모든 삽을 새로 분석 평가해서, 그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선순위를 누가 정하냐면 관리자, 실무자의 참여를 통해서 각 부처가 실무자들이 자신들이 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 정해서, 예를 들면 100가지 사업을 하면 100가지 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 정해서 예를 들면 기획예산치에 올리는 겁니다. 그럼 기획예산치에서 봐서 얘네가 이제 각 부처가 이거 100가지 다 하려면 500억이 필요하다고 올린 거예요. 그런데 기획예산처가 300억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300억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나머지 후순위에 있는 것들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감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자의 참여를 통해서 상향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려보내고, 그렇죠? 예산하에, 주어진 예산하에서 불필요한 걸 이제 하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후순위 거는 감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연기준예산제도는 각 부처에서 우선순위와 지출 규모에 대한 결정을 다 해서 올려보내는 겁니다. 우선순위 정하고 얼마 필요하다 올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예산 운영 방법에 개발이 있어서 작년에 하던 대로 기존의 것을 토대로 살짝 바꾸는 소극적 점정적 예산제도와 달리 이거는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걸 원점에서 다 검토하는 거예요. 기존의 것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연기준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점정적 예산은 뭐예요? 기존의 것을 토대로 약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점에서 모든 걸 검토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이다. 하지만 이렇게 비용 편익 분석과 시스템, 체제 분석을 통해 굉장히 객관적 분석을 통해 예산을 배분하는 그거는 계획예산제도예요. 계획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는 장기계획과 단기예산 편성을 연결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비용 편익 분석, 시스템, 체제 분석, 객관적 분석을 통해서 장기적 시각화해서 예산을 집권적이고 하향적으로 편성해 주는 게 계획예산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인 분석, 비용 편익 분석 등을 통해 굉장히 객관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것들은 계획예산제도.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과 시스템, 체제 분석은 주요 순으로 하면 이거는 계획예산제도. 자, 그런데 이 예산제도는 품성, 계, 영으로 발전했고 앞에 두 가지 품성은 점증주의고 계영은 합리주의예요. 그래서 연기준은 이런 점증주의를 넘어서서 이제 합리주의로 모든 걸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소극적인 점증적 예산제도와는 달리 합리주의 예산인 연기준은 원점에서 모든 걸 검토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이다. 이렇게 보시고 답은 3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의 본질적 가치인 공익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익에 대한 설명인데, 자, 우리가 실체설은 공익이 사익의 단순한 종합이 아니고 사익과 구별되는 적극적 개념의 공익의 존재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 우리 과정설은요, 공익을 사익의 총합으로 보면서 이 총합 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사익을 모아가는 게 공익이다. 근데 이 타협과 조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적인 공익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사익을 모아가다 보니까 다원적이고 점증적이다. 하지만 실체설은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동굴 안에서 평생 살아간 많은 이 사익의 총합, 이 사람들의 사익의 총합이 공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평생 동굴에서 산 거예요.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 그들의 사익을 합쳤다고 공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동굴 밖에 나갔어요. 나갔더니 신세계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동굴 밖에 한 사람의 생각이 공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실체설입니다. 그래서 단순 사익의 총합이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그게 공익이 될 수 있다 보는 게 실체. 그 실체를 누군가가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엘리트적인 관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역할을 누가 해줘야 한다? 관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래서 백성을 이끄는 목민적 안내자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실체설이에요. 그리고 이 실체가 무엇일지를 연구하는 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실체설은 공익이 단순한 사익의 종합이 아니고 사익과 구별되는 어떤 실체가 있다는 거죠. 공익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과정설은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익의 총합을 통한 굉장히 현실적인 모습이고요. 사익, 개인을 강조해서 개인주의적 입장이에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공익의 현실은 뭐예요? 개개인들의 이익을 모으면 이게 현실적으로 공익이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입니다. 사익. 그런데 실체설은 누군가 찾아내는데 이게 굉장히 너무나 이상적일 수 있는 거죠. 이 실체가 무엇이냐를 찾아내야 돼. 굉장히 이상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생각했던 절대적으로 옳다는 게 있고,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옳다. 그리고 밑에는 무조건 이 실체를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돼서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절대 가치로서 공익과 사익의 갈등을 인정하지 않고요. 무조건 공익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공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잘못하면 전체주의 위험성이 있어요. 이 전체주의의 위험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잘못하면 히틀러였고, 히틀러의 나치즘에 의해서 전체주의 위험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실체설을 악용하는 거야. 이런 건. 그렇죠? 실체설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악용되면 전체주의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체설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그리고 내가 머리고 밑에 몸은 내가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 하나의 공동체적이고 유기체적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적이죠. 그게 잘못하면 전체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실체설은 공익이란 미명하에 잘못하면 개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전체주의의 위험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자, 3번 공익 개념이 민주적 정부 이론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슈버트의 주장은 실체설에 근거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공익을 민주적으로 바라보는 슈버트의 입장은 과정설적인 입장이다. 자, 5번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 중 고객정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윌슨에 따르면 우리가 편익의 집중 분산, 비용의 집중 분산에 따라 정치 형태가 다른데, 자, 우리가 외울 때 자, 다 집중되는 건 이익 집단. 이건 논리적으로 좀 이해될 수 있고, 다 분산은 대중정치예요. 제가 외울 때 하나가 집중이고 하나 분산이게 헷갈린다고 그랬어. 하나 집중이고 하나 분산이게 헷갈려서 여기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 고객이다. 편집증이 있는 고객이다. 하나 집중 분산해서 편집은 고객이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 집중 분산인데 편익이 집중된 게, 그죠? 그럼 이건 비용이 분산이죠? 이거 뭐예요? 고객입니다. 그래서 외울 때 편집이 고객이고, 하나 집중 분산인데 편집이 아니고 편익이 분산이면 기업가입니다. 그죠? 하나 집중 분산인데 오히려 이제 비용이 집중돼 있고 편익이 분산돼 있으면 기업가죠. 근데 외울 때 일단 하나로 외우세요. 편집이 고객이다. 집중 분산해서 편집이 고객이다. 그죠? 다 집중되면 이익 집단, 다 분산되면 대중. 편집이 고객이고, 편이 집중 분산인데 편이 분산돼 있으면 기업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집중됐다고 나올 때도 있고요. 집중을 조직화되어 있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조직화되어 있다. 뭔가 뭉쳐 있다는 거예요. 자, 분산되어 있다고 나올 때도 있는데 이거를 집단 행동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단 행동의 딜레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면 도둑을 나 혼자 봐요. 도둑을 나 혼자 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돼요. 집중돼 있으니까.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보면 누군가 하겠지. 그래서 적극적인 행동을 안 합니다. 이런 걸 뭐라 하면 집단 행동의 딜레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산되면 누군가 하겠지 하면서 집단 행동의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집중은 조직화, 분산은 집단 행동의 딜레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자, 그래서 자, 고객 정치죠. 고객 정치는 하나 집중, 하나 분산인데 뭐가 집중해요? 편집 고객이죠. 그렇죠? 그래서 규제의 수혜자 이 편익인데 편익이 조직화되어 있다는 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편집입니다. 그래서 고객 정치죠.
그래서 자, 하나 집중, 하나 분산인데 집이야 고객인데 편익이 분산돼 있고, 그렇죠? 비용은 집중돼 있으면 이거는 고객적 전이고 기업가 정치입니다. 그래서 자, 편집은 고객이고, 자, 비용 집단은 분산돼 있죠. 그래서 비용 집단은 분산돼 있는데 분산을 어떻게 표현해요? 집단 행동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편익은 조직화, 집중돼 있고, 비용은 분산, 집단 행동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 정치는 대체적으로 수입 규제, 직업 면허 등 대부분의 협의의 경제적 규제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 고객 정치 상황은 자, 이 영역에서 독점을 누리고 있는데 자꾸 누가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어오는 걸 로비로 막는 이런 규제를 이들이 돈으로 샀다는 거예요. 이 규제를. 그래서 이들이 이 규제보다 고객이라는 겁니다. 이 독점 업체가 이 규제의 고객이 이들이 돈으로 이 규제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객이고, 이 규제가 이제 상품이 돼서 규제가 만들어지면 다른 애가 못 들게 막죠. 이런 진입 규제들이 보통 다른 애를 못 들게 막는 이런 규제들이 고객 정치예요. 그래서 진입, 수입을 막는 이런 규제들. 자, 직업 면허도 이 면허가 없으면 이 직업을 택하지 못한다. 변호사 면허, 의사 면허가 없으면 의사 못한다. 이것도 다른 애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수입 규제, 직업 면허 등 이런 경제적 규제 형태들이 보통 뭐가 많아요? 고객 정치입니다. 고객 정치. 그래서 수입 규제, 직업 면허 등 대부분의 협의의 경제적 규제가 이에 해당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을 비교하는 건데요. 자, 신공공관리론은 기본적으로 자, 정부를 기업처럼 운영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정부를 삼성처럼, 애플처럼, 구글처럼 운영해보자. 그게 신공공관리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영학, 경제학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기술 경제적 합리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술,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그러니까 여기가 기업 느낌이 나는 거죠. 자, 글씨 보시고. 그런데요, 이런 NPM의 이런 기업가적 마인드 에서 이제 정부가 할 역할은 방향 잡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객의 수동성 개념이 나오는데, 자, 관료제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고객들에게 사이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NPM은요, 고객들에게 물어봐요. 뭐 드시겠습니까? 그때 코카콜라 마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펩시밖에 없으면 펩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선 사이다가 나오진 않아요. 콜라가 나와. 그런데 그대로 나오진 않죠. 약간 다른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객의 수동성 개념입니다. 정부를 기업으로 인식하고 기업 논리를 하면 국민이 고객이 되는 건데, 그 고객 관점은 내가 원하는 그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이다 나오는 것보다는 콜라가 나오니까 좋은 거지만 그래도 똑같이 나오지 않는 이런 수동성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객의 수동성 개념이 실어서 나온 게 신공공 서비스론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국민을 고객이 아니라 뭐요? 시민으로 보고 시민의 능동성을 인정하는데, 이거 뭐냐면 자, 시민에게 물어봐요. 뭘 드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코카콜라 마시겠습니다 했더니 펩시밖에 없어. 그럼 펩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바꿔야 돼요. 저희는 펩시밖에 없는데요. 그럼 시민들이 바꾸세요 하면 바꿔서 코카콜라로 나오게 만드는 이런 시민의 능동성 개념을 인정하는 게 신공공 서비스론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의사결정, 이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시민이. 그렇죠? 근데 NPM은 이 펩시콜라를 누가 선정한 거냐면 이걸 정부가 정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NPM은요, 정부 역할이 방향 잡기예요. 방향 잡기는 방향을 잡는다는 건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누가 한다? 정부가 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고객의 수동성 개념이 실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공공 서비스로는 이 방향잡기를 아예 누구에게 맡기자? 시민에게 의사결정. 코카콜라로 정할지 펩시로 정할지를 시민이 정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는 정부가 펩시를 정해서 펩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고객의 수동성이에요. 그래서 정부 역할이 방향잡기고, 오히려 신공공 서비스는 시민들이 방향잡기를 하되, 다만 정부의 역할은 뭐다? 정부 역할은 시민을 옆에서 도와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직 시민이 방향잡기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으면 옆에서 정부가 도와주면 되는 거지, 정부가 직접 방향잡기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역할을 뭐래요? 시민에 대한 봉사를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신공공 관리로는 정부 역할이 뭐예요? 정부가 방향잡기를 직접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신공공 서비스는 시민을 옆에서 도와주는 봉사를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공공 서비스로는 결국은 시민들에게 방향잡기를 시키고요. 대신에 정부가 시민을 도와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결정한 그 내용이 공익이 되는 거고, 그 공익의 결정은 공유가치에 대해서 시민들이 모여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 나온 결과가 공익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고려할 게 많다. 이 고려할 게 많다는 걸 우리가 전략적인 합리성, 다면적 책임성이라고 그래요. 행정학에서 전략적이란 거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이다 이런 말이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합리성을 고려한다. 이게 고려할 게 많다는 겁니다. 자, 책임성도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면에서 고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면적 책임성. 그래서 전략적이다, 다면적이라는 게 고려할 게 참 많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신공공관리는 기술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한다면, 신공공 서비스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적 합리성을 강조하고요. 자, NPM은요, 철저하게 시장 논리에 따라 시장 책임, 성과 책임을 강조한다면, 신공공 서비스로는 다양한 관점에서 다면적 책임성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면적 책임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법, 공동체, 정치규범, 전문성, 시민이익 등 다양한 책임성 기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정치, 경제, 시장 논리만이 아니라 법, 공동체, 정치, 전문성 모든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 다면적 책임성. 그렇죠? 전략적 합리성, 다면적 책임성. 자, 그래서 신공공 관리는 단순하게 기술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한다면, 경제적 이익을 강조한다면, 신공공 서비스로는 전략적 합리성, 정치, 경제, 조직.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생각한 공익은, NPM은 개인적 이익의 총합이에요. 경제학 논리들은요, 기본적으로 경제학 경영 논리들은 이 세상의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은 돈을 내는 순간 개개인의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할 거라는 거예요. 돈을 내는 순간 가장 좋은 선택을 하려고 개인들이 노력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개개인들의 그 가장 좋은 선택을 모으면 그게 공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NPM이에요. 경제학 논리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개인들의 이익을 모아보자. 이걸 공익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이거는 경제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공공 서비스로는 뭐다? 단순하게 이익의 합이 아니라 공유 가치를 갖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의 결과가 공익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공유 가치에 대한 탐론의 결과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방향 잡기를 할 건데, 그때 나온 그 결정을 공익이라고, 그건 어떻게 한다?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다. 그래서 바뀌어 있죠. NPM이 개인적 이익의 총합을 공익으로 보고, 신공공 서비스는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보는 겁니다. 바뀌어 있고 답은 2번입니다. BSC에 대한 설명인데요. BSC는 조직을 평가할 때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균형되게 평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이상형을 찾을 건데, 이상형을 외모만 봐서도 안 되겠죠. 외모, 성격, 재산 뭐 이런 거 다 볼 수 있겠죠. 이런 걸 이제 이상형 찾아야 돼요. 근데 어떤 외모를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쌍꺼풀 있는 사람 좋아해요? 없는 사람 좋아해요? 하얀 사람, 검은 사람, 어떤 사람 좋아해요? 키가 큰 사람, 적당한 사람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이상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겠죠. 성격도
그냥 어떤 성격 좋아해요?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 유머러스한 사람, 싹싹한 사람, 어떤 사람 좋아합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균형되게 이상형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조직을 평가할 때도 이렇게 어떤 이상형을 찾는 것처럼 다양한 관점에서 그것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죠? 평가를 해야 한다. 이걸 만든 게 BSC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짝 옆으로 돌리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상형, 조직의 비전과 전략이 어떤 느낌이 이상형 느낌이고 외모, 성격, 재산 이런 느낌인데 외모, 성격, 재산도 막연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쌍꺼풀 있어요, 없어요, 하얘요, 검해요, 키 커요, 작아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묻는 지표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여기를 평가할 수 있고 이런 걸 모아서 평가할 수 있고 모아서 모으면 비전과 전략 달성 여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BSC예요. 그래서 네 가지 관점에서 좀 더 균형되게 평가하자는 거고 그래서 추상적 비전, 이게 추상적 비전이고 구체적 지표까지를 그렇죠? 단계별로 위계적 구조를 갖고 있다. 이게 위계적이라는 게 이게 강제적이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고압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근데 이걸 옆으로 모으면, 옆으로 돌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네 가지 관점이 뭐예요? 재고, 내, 학. 재고, 내, 학 관점에서 조직을 균형되게 평가하자는 겁니다. 균형되게. 그래서 B가 뭐예요? 밸런스예요. 밸런스. 자, 그래서 BSC는 2번 추상성이 높은 비전부터 구체적 지표까지를 성과지표를 위계적 체계를 갖고 있고요. 다만 BSC는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비재무 지표보다 재무적 지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비재무와 재무의 균형, 예보다 예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비재무와 재무의 균형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 재무인데 나머지가 비재무예요. 비재무적 요소와 재무적 요소를 균형되게 평가하자는 거죠. 자, 이럴 때, 자, 학습과 성장의 구체적 성과 지표들은, 자, 여러분 배우고 성장하려면 내 일에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직무 만족도를 직원의 만족도다 표현하고요. 나머지는, 자, 인적 자원, 정보, 학습, 지식, 이런 게 학습과 성장의 내용들입니다. 자, 고객, 민원인, 고객. 자, 정책에 순응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국민들, 고객이 하는 거죠. 재무는 자본, 예산, 매출, 돈이 써 있어. 자, 다만 이제 내부 프로세스 관점만 조금 외우셔야 하는데 여러분 프로세스라는 건 일을 하는 과정 절차예요. 그렇죠? 이 과정을 중시하는 건 커뮤니케이션. 일을 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의사결정, 과정, 적법, 절차. 과정 절차를 영어로 하면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과정과 절차,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 강조하는 게 내부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BSC는 고객 관점은 다 써있죠. 고객, 민원인, 고객, 정책 수능도. 자,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그 다음에 절차. 시민 참여 공개인데, 자, 다 써있지 않지만 의사결정 과정의 시민 참여. 과정의 시민 참여. 그 다음에 관련 정보의 공개. 좀 외우시긴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일하는 과정 속에서 정보를 공개할 건지, 참여시킬 건지, 절차,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외우시긴 해야 돼요. 자, 보시고요. 8번. 자,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신제도주의 앞에 구제도주의가 있었어요. 자, 구제도주의는 공식적이고 전통적인 법적 제도만 제도로 인정했는데 이들은 뭐만 강조해요? 제도. 제도만 잘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봤던 게 구제도주의인데 행태주의는 이 구제도주의를 비판했던 겁니다.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도 이 제도를 사람들이 지켜야 중요한 거지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행동과 태도가 중요한 거지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자, 구제도주의는 신호등을 만들면 우리 사회의 교통사고와 교통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제도만 잘 만들면 된다. 이런 얘기가 구제도주의고요. 그런데 행태주의는 아무리 신호등을 잘 만들어놔도 사람들이 안 지키면 의미가 없다. 사람들의 행태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구제도주의를 비판한 겁니다. 그런데
신제도주의는 오히려 이 행태만 보는 걸 비판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제도 지켜요, 안 지켜요? 신호등 지키죠? 지켜요. 대신에 안 지키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신제도주의는 자, 행위만 봐서는 안 되고 모두 같이 봐야 한다? 제도도 본다. 사람들 제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제도만 보자. 이건 뭐예요? 구제도주의예요. 행위만 보자. 이게 행태주의예요. 근데 제도와 행위를 다 같이 봐야 한다. 이게 신제도주의입니다. 그러면서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나가기보다 신제도주의예요. 그래서 신제도주의는 기본적으로 행태주의적 접근 방법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판하고 있습니다. 1번 틀렸죠. 그래서 신제도주의는 이제 구제도주와 다르게 공식적 제도 외에도 어떤 문화 등 비공식적 제도까지 다 포함시켜서 제도로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가 신제도주의는 그동안 공식적 제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제도나 규범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외생 변수라는 것은 연구 대상이 아니었던 변수들을 외생 변수라고 해요. 연구 대상이 되는 변수가 내생 변수인데, 신제도주의는 연구 대상이 뭐였어요? 제도였어요. 제도. 근데 제도에 들어가지 않던 외상 많은 변수들을 다 제도로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외생 변수들이 뭐가 되든 비공식적인 제도들, 이런 비공식적인 분야들도 이제 제도 내로 가져와서 내생 변수화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외생 변수, 제도라고 보지 않던 많은 정책, 행정 환경도 아예 제도 안으로 가져와서 제도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생 변수로 분석 대상에 포함시킨 거죠. 자, 그래서 신제도주의는 그동안 외생 변수로 다뤄왔던 이런 정책 환경, 그러니까 제도라고 보지 않았던 많은 변수들을 제도로 인식하면서 내생 변수로 가져오면서 직접적 분석 대상에 포함시켜서 종합적인 분석 연구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신제도주의는 크게 합리가 있고요. 역사가 있고요. 사회가 있는데요. 그죠? 근데 역사는 제도가 뭐냐 했을 때 역사의 결과물들, 역사가 쌓여서 제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의 역사와 미국의 역사는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마다 제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설명합니다. 그런데 결국 역사가 제도를 만드는 건데, 역사는 누가 만드느냐? 정치가 만든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사를 보시면 다 정치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역사라는 건 뭐예요? 정치, 국가, 정부가 그들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면서 제도를 만들어냈고, 그게 제도가 됐다. 그런 역사가 제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국가, 정부의 능동성, 자율성을 인정하는데, 그래서 역사는 뭘 강조해요? 정치의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정치, 국가, 정부, 국가를 단순히 하나의 행위자이자 그 자체가 제도로서 단순한 사회적 선호의 반영물 이상일 것이다. 단순한 사회적 선호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행위자이고 자체가 제도로서 이게 뭐예요? 자율성과 능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선호의 반영물이면 그 반영물이면 능동성이 없는 거죠. 근데 반영물 이상의 것으로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자율성과 능동성이. 누가? 국가가. 그래서 이거 역사는 정치고, 역사는 정치고, 그래서 국가의 자율성과 능동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역사적 신제도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란 건 뭐냐? 제도란 거는 문화다. 문화가 제도가 되는 거다. 그래서 같은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 한국, 미국, 일본, 영국은 자본주의 사회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 문화에 기반을 제도가 다 같이 같은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다 같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문화권에 갔다 보니까 제도가 유사해지더라, 동용화되더라는 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얼마나 제도가 합리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얻느냐가 중요한데, 이 사회적 정당성을 얻은 걸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문화. 그래서 사회적 정당성 있는 제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같은 문화권에 있으면 같은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제도가 비슷해진다. 그리고 그 문화를 우리는 사회적 정당성, 그러니까 합리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정당하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경제적 효율성, 합리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 때문에 제도가
채택되고 유지된다 이런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시고요. 자, 로이의 정책 분류에 대한 설명인데요. 로이는 자, 재분배 정책은 사회 계급적인 접근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제 정책보다 갈등이 더 가시화되어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로이 얘기를 조금 이해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이는요, 기존에는 자, 모든 이렇게 기존에는 엘리트로는 예를 들면 엘리트 정치가 각종 정책을 만든다고 봤어요. 다원주의로는 이익 집단의 정치가 정책을 만든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정치가 정책을 만든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란 건 다 엘리트론에 따라 운영되든지 다원주의론에 따라 운영되든지 이런 이분법적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로이는 오히려 정책에, 이쪽으로 와서 정책이 뭘 결정한다? 정치를 결정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정책 유형에 따라 정치가 달라지고, 그래서 정책 유형에 따라 엘리트 정치가 나타나기도 하고 다원주의 정치가 나타난다. 그래서 엘리트주의와 다원주의가 이분법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양자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뭐에 따라? 유형에 따라. 그래서 규제 정책은 주로 다원주의가 나타나고요. 재분배 정책은 엘리트 정치가. 그리고 이 양자에 있던 절충형이 철의 삼각인데 배분 정책은 철의 삼각이 나타난다. 이런 논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로이는 2번부터 보시면 정책 유형화를 시도하면서 정치는 정책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정책 유형에 따라 나오는 정치가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규제 정책은 다원주의, 재분배는 엘리트 정치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정책을 분류하기 위해서 로이가 분류한 기준은 크게 강제력인데요. 이 강제력의 적용 대상과 강제력의 행사 방법으로 기준을 잡고, 강제력의 적용이 개인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가느냐. 그래서 개별적 행위, 환경으로 간다는 게 전체예요. 강제력이 적용이 개인적으로 가냐 전체로 가느냐. 자, 강제력의 행사가 간접 직접인데 이거 극단적으로 말하면 강제력 직접이 강제력이 있다, 강제력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런 기준으로 이제 조직을 이게 분류하면서 네 가지, 그렇죠? 분규, 구제, 그렇죠? 네 가지로 분류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네 가지 표를 이렇게 칸을 만들 때 이 표에 전제 조건과 기본 약속이 있는데, 이 표는 뭐냐면 이렇게 표를 만들 때는요, 우리가 담아내고 싶은 이 집단을 여기에 다 담아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려면 제가 우리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 자, 남성분, 여성분, 안경을 쓴 분, 안경을 안 쓴 분 하면 여러분 안 들어가신 분 있어요? 이 안에? 그죠? 다 포함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게 만들어주게 기준을 만들어야 돼, 기준을. 그러려면 가운데가 없이 굉장히 배타적이어야 돼. 남자 아니면 여자밖에 없죠. 안경 쓴 사람, 안 쓴 사람밖에 없죠. 이렇게 굉장히 배타적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로이의 분류는 사실, 자, 이거 개인, 예를 들면 1명, 100명, 중간에 예를 들면 한 50명, 뭐 이런 중간에 지금 뭐가 배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모든 정책을 사실 다 담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요. 로이의 정책 유형은 그래서 이런 상호배타성이라는 분류권을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로이의 비판이 이 네 가지 정책 외에도 뭔가가 더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배타적인 기준을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에 따르면 자, 분류 기준은 모든 걸 담아내는 포괄성과 그 기준의 상호배타성을 갖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 중에 배분 정책은 국가가 갖고 있는 자원을 쪼개서 필요한 사람에게 특정 집단, 특정 지역에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분배 정책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자, 포크 배럴과 로그롤링이 생기는데, 포크가 돼지고기, 포크, 배럴이 구유통에 돼지들이 모여서 꿀꿀꿀꿀 하면서 더 많은 걸 서로
관련 법안이나 정책 교봉을 둘러싸고 의원들이 더 많은 걸 나눠 가지기 위해서 막 서로 경쟁하고 타협하는 이런 모습을 포크배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 원래 통과하기 힘든, 예를 들면 A 집단은 공학을 짓고 싶고 B 집단은 대학을 짓고 싶고 C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근데 한 명씩 살고 있어, 한 명씩. A, B, C가. 근데 세 명 살고 있으니까 다수결로면 두 표를 얻어야 했는데 A 집단 공학 짓는 걸 찬성하는 건, A의 공학 짓는 걸 찬성하는 건 한 명, B도 대학 짓는 건 한 명. 그래서 통과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너도 나한테 한 표 줘, 나도 너한테 한 표 줄게. 이렇게 서로 뭐 한다? 담합을 해가지고 서로 통과시키는 행위를 로그롤링이라고 그래요. 로그, 통나무인데 너무 큰 통나무라 혼자는 못 굴려요. 같이 굴리자. 그래서 이권 관련 법안을 같이 협력해서 통과시키면서 수혜를 대가로 상대방이 원하는 걸 서로 동의해 주는 걸 로그롤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롤링과 포크배럴인데, 이건 어디서? 분배 과정에서 생기는 거예요. 분배 과정에서 분배 정책이 생기는데, 로그롤링은 특정 배분 정책에 관여하는 사람이 그 혜택을 서로 나눠 가지려고 노력하는 현상은 로그롤링이 아니라 돼지고기들이 꿀꿀꿀 하면서 포크배럴이에요. 포크배럴. 그죠? 3번이 틀렸고. 자, 재분배 정책은 이데올로기가 작용하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회 계급적인 접근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제보다 훨씬 갈등이 더 가시적이고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로이 얘기는 아니지만 재분배 정책은 이데올로기적이고 계급 대립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거는 리플리아 프랭클린 얘기이긴 하지만 리플리아 프랭클린이 분경보호제 이렇게 외워져 있고, 규제, 그죠? 규제가 훨씬 재분배보다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안정적이고 갈등이 낮아요. 이념의 논쟁도 낮고, 이쪽으로 갈수록 안정적성이 낮고요, 갈등이 높고요, 이념의 논쟁 정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재분배가 규제보다는 훨씬 더 이념의 논쟁이 심하고 갈등도 강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1번 재분배 정책은 사회 계급적 접근에 기반해서 규제보다 훨씬 갈등이 가시적이다. 보시고요. 자, 문제 10번이고요. 근무 성적 평정상 오류인데요. 자, 평정할 때 중간 점수에 몰리는 걸 우리가 집중화 오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간 점수에 몰리는 게 집중화, 높은 점수에 몰리는 게 관대화, 낮은 점수에 몰리는 게 엄격합니다. 이걸 방지하는 건 강제 배분법으로 방지한다. 그래서 집중화는 자, 대부분 중간 점수에 몰리는 거고요. 자,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평가해서 오류가 생기는 걸 유사오차라고 하고,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는 거를 우리가 상동적 오차라고 그래요. 자, 유사성의 오차는 나하고 유사한 부하들에게 높은 평정을 하는 게 유사성의 오차예요. 그래서 니은은 유사오차가 아니라 상동적 오차고요. 자, 어떤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언제나 나쁜 점수를 주는 거를 총계적 오류라고 하지 않고, 이걸 우리가 규칙적, 체계적, 일관적, 언제나 높은 점수, 언제나 낮은 점수를 주는 걸 규칙적, 체계적 오차고요. 총계적 오류는 언제나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높게 줬다가 낮게 줬다가 높게 줬다가 낮게 줬다가 이게 불규칙하게 나가는 걸 총계적 오류인데, 나중에 체계와 좀 총계가 헷갈려서 제가 외울 때 총에서 빵 하면서 불 나가. 총, 불이야. 총에서 빵 하고 불 나가. 그죠? 불규칙하게 하는 게 총계고, 언제나 항상 일관된 게 체계 규칙입니다. 그래서 자, 언제나 좋은 점수 준 건 일관적, 체계적 오차죠. 총계 아니고. 자, 연쇄 효과는 한 평정 요소에 대한 평정자의 판단이 다른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관련성 없는, 예를 들면 성실성이 100점이면 아무 관련 없는 창의력에도 100점을 줘서 다른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걸 연쇄 효과, 헤일로 이펙트, 후광 효과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근접 효과는 평정 대상 기간 중에서 평정 시점에 가장 가까운 실정이나 사건일수록 평정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거죠. 사람들은 첫인상과 가장 마지막에 영향을 받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걸 우리가 근접 효과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간 내 영향을 받는 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간적 오류라고 하고요. 이 중에 첫인상에 영향을 받는 걸 첫머리 효과, 초두 효과고, 가장 최근에 영향을 받는 걸 막바지 효과인데, 이 막바지 효과가 근접 오류입니다. 근접 오류고.
자,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자기를 평가할 때, 그러니까 자체 평가가 있고 남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평가할 때 뭐가 생길 수 있냐면 나를 높여. 그게 이기적 착오예요. 그러니까 나의 성공은 내가 잘해서고 개인에 돌리고 실패는 상황에 앉아서 이렇게 평가하는 게 이기적 착오입니다. 근데 타인을 평가할 때 일어나는 게 근본적 이기적 착오인데 이건 뭐냐면 타인을 폄하하는 거야. 타인이 성공한 건 개인이 아니라 상황이 좋아서고 타인이 실패한 건 그 사람이 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돌리는 게 근본적 이기적 착오예요. 그러니까 타인은 폄하하고 자기는 높이는 건데 자기를 높이는 걸 이기적 착오, 타인을 낮추는 걸 근본적 이기적 착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근본적 이기적 착오는 타인의 성공을 평가하려면 낮춰야 돼. 타인을 폄하해야 돼. 그래서 상황에 돌리는 거고 타인이 실패한 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개인에 돌리는 거. 이게 근본적 이기적 착오고 이거 뭐야? 타인. 그렇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틀렸습니다. 네, 자 11번 보는데요. 다원주의 얘기 드린데요. 자, 이익 집단론은 정치 체제가 잠재익 집단과 중복 효용 때문에 특수이익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되어 있는데요. 자, 실제 이제 엘리트론과 다원주의가 있고요. 여러 학자들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지역 차원에서 엘리트론이 맞는지 다원주의가 맞는지를 실증 연구한 학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헌터는 엘리트론 입장에서, 다른 다원주의 입장에서 실증 연구한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전적 다원주의 이걸 이제 이익 집단론이라고 하고요. 이익 집단론은 이익 집단들이 이렇게 경쟁과 균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그게 우리 사회에 절대 나쁜 게 아닐 거라는 거야. 뭐가 있다면? 경쟁만 있다면. 그죠? 독점으로 뭔가 의사결정되면 나쁜 거지만 이익 집단이 경쟁을 막 해서 그 안에서 결정의 균형을 찾는다면 그게 절대 나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익 집단론은 이 경쟁이 가능한 이유는 잠재익 집단과 중복회원 때문에 특수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집단들이 무작위적으로 경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회사 신입사원들의 연봉을 삭감하겠다고 정부가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만 달래면 되겠지 하는데 사실 이들 말고도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이 신입사원의 연봉 삭감에 대한 잠재된 이익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절대 이들만 바라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숨어있는 집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다 고려하기 때문에 결국은 특수이익에 치우치지 못하고 모든 걸 다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중복회원은요, 난 아내의 남편이자 엄마의 아들이에요. 예를 들면 결혼하면 그러면 엄마 아내가 만약에 사이가 안 좋아. 그럼 누구 편을 들어? 그렇죠? 중복돼 있다면 이렇게 중복돼 있다 보니까 어떤 쪽 편도 들기가 힘들다. 특수이익에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익 집단론은 이게 다원주의인데 정치체제가 잠재익 집단과 중복회원 때문에 특수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결국은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이익 집단론, 고전적 다원주의 계열들을 다원주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게 공공이익 집단론이고 이 다원주의를 엘리트론 관점에서 비판하는 게 신엘리트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다원주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게 있고 엘리트론 관점에서 비판하는 게 있어요. 그게 신엘리트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특수이익에 어떤 이익에도 치우치지 않고 무작위적으로 의제가 형성된다. 이렇게 봤는데 자, 공공이익 집단론은 무작위적으로 어떤 문제든지 정책 의지화되기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의 이익이 주로 반영되더라는 겁니다. 특수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사적 이익은 아니고 이제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그래도 주로 반영되더라. 그래서 다원주의 틀렸지. 다원주의 계열에 대한 비판이 어떻게 보면 이런 무작위적인 의제 설정을 얘기했던 내용에 대한 비판입니다. 공공이익 집단론은 특정 이익보다는 다수이익에 기여하는 주장을 하는 집단의 이익이 정책 결정에 반영된다는 것으로 이익 집단론에 대한 반론이었습니다. 이거를 다원주의 관점에서 비판한 거예요. 다원주의 관점에서. 그래서
예, 다원주의 입장에서 고전적 단원을 비판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로버트 달은 다원주의론자인데 그걸 실증 연구한 학자예요. 그래서 사회 엘리트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선거라는 경쟁 절차를 통하여 일반 대중의 선호나 이익이 정책에 반영되게 된다. 과연 다원주의가 맞을지를 실제 뉴 헤븐시에서 실증 연구한 학자입니다. 날에 따르면 자, 미국에 보니까 엘리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트가 있지만 한 엘리트가 모든 영역을 지배하지 못하고 엘리트들 간에 뭐가 생기더라? 경쟁이.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게 선거 같은 거, 선거. 그럼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대중이나 이익 집단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표를 얻으려고 노력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트가 있지만 그 밑에 대중이나 이익 집단들이 이들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다원주의가 맞다는 거예요. 엘리트가 있다고 엘리트주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은 대중이나 이익 집단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다원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은 사회 엘리트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서 일반 대중의 선호나 이익이 정책에 반영되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다원주의는 기존의 다원주의 논리를 비판하기보다는 이제 변형해서 나온 건데 지역사회가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기업 유치가 필요하고 기업 집단의 그 과정에 특권, 세금 감면 등 여러 가지 특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그때 경쟁을 하자. 이 이익집단 경쟁을 강조하는 다원주의는 맞아요. 다원주의인데 다만 그 전에 무작위적으로 특수익에 치우치지 않는 게 아니라 특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권이. 이게 신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신다원주의는 자, 미국의 지역사회는 사실은 국가의 지원을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려면 그들의 정부의 능동적 판단과 선택으로 기업가 집단의 특권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기업들이 막 들어오면 경제가 살아나고 먹고 살만하면 그때 경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신다원주의는 전무단의 체제를 갖춘 능동적으로 기능하는 정부관을 수용하죠. 정부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렇죠? 그들의 선택으로 특권을 인정한다는 정부의 능동성을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조합주의인데요. 자, 정책이 국가와 이익집단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되는 것을 보며 정부는 정책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능동적 행위자로 간주한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다 맞는 말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다원주의는 이익집단이 뭘 한다는 게 기본 전제예요? 경쟁을 한다는 게 전제죠. 이익집단. 그러니까 미국은 이익집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경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다원주의, 신다원주의든 다원주의 논리들은 경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익집단 간이 경쟁이 아니라 협력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조합주의예요. 그래서 조합주의는 오히려 다원주의 같이 이익집단이 경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 협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하나 이익집단인데 이들이 오히려 협력을 하더라고요. 협력을. 그죠? 경쟁이 아니라. 그래서 이들이 노조들이 만든 게 민노총이고 이런 기업들이 만든 게 정경련인데 이렇게 만든 조합, 이게 조합이에요. 이 조합들이 굉장히 팽팽한 균형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누구를 선택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누구랑 협력관계를 선택할지를 굉장히 능동성을 가지고 선택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부의 능동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조합주의는. 자, 그래서 조합주의는 자, 국가와 조합 간의 합의와 협력을 강조하고 정부는 정책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 능동적으로 협력 주체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맞고요. 자, 12번 조직인의 동기 이론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포터와 롤러의 기대 이론에 의하면 성과의 수준이 업무 만족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여기 포터 롤러는요, 기억할 게 포, 성, 만이에요. 그래서 만족의 원인보다 성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가 오고 그 다음에 만족이 온다. 포, 성, 만입니다. 포, 성,
만. 그래서 포터 롤러도 기대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포터 롤러도 부름도 있는데 부름의 기대 이론을 보완해서 만든 기대 이론이 포터와 롤러 얘기입니다. 포터 롤러의 기대 이론을 넣으면 포, 성, 만. 그렇죠? 성과 수준이 만족의 원인이다. 2번 엘더퍼의 ERG 이론에 의하면 상위 욕구가 만족되지 않거나 좌절하면 하위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는 좌절태 행법을 인정했다. 그래서 롤러의 엘더퍼는 ERG인데 이게 올라가다가도 후퇴할 수 있다고 했죠. 좌절태행, 후진저태행을 인정했고요. 자, 3번 허즈버그의 욕구 충족 요인 이론론에서 불만 요인은 개인의 불만족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으로서 충족된다고 만족감을 주는 건 아닙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 불만 요인이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은 허즈버그는 상호 독립적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얘와 얘는 별개예요. 그래서 불만 요인이 충족됐다고 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만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불만이 사라질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불만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충족됐다고 만족감을 주는 게 아니고 동기가 유발되는 게 아니라 불만만 사라질 뿐입니다. 자, 그리고 맥클랜드의 성취동기론에 의하면 성취욕구는 행운을 바라는 대신에 우수한 결과를 얻기 위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맥클랜드의 성취동기론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구는 권력, 신조, 성취동기가 있고 이때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들이 생산성이 높더라. 해서 맥클랜드 이론이 있습니다. 자, 13번 보시면 거래비용 이론인데요. 거래비용 이론은 자, 우리가 거래비용은 마찰의 개념인데요.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남에게 맡길 때 오는 불편함, 짜증, 화, 돈 이런 걸 다 거래비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남에게 맡기면서 오는 불편함, 짜증, 화, 돈 이런 게 다 거래비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부가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남에게 맡기는 걸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맡기는 순간 남에게 맡기는 순간 뭐가 드는 거예요? 거래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맡겼더니 마음대로 안 돼. 짜증나. 그럼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거래비용이 증가하면 정부가 직접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뭘 만든다? 조직을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든다는 거는 재원화 용역이 뭐예요? 거래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은 작은 게 좋기 때문에 시장에 맡기면 거래 비용이 드는데 조직을 만들면 조직을 관리하는 비용이 조정비용 내부 비용이에요. 그래서 비용이 작아. 시장에 거래 비용이 될 때는 시장에 맡기는 겁니다. 하지만 조직의 조정 비용이 작을 때는 조직을 만드는 건데 이걸 거래 비용을 조직 내로 가져왔다 해서 거래 비용의 내부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직이란 거는 재원화 용역의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장치고요. 자, 거래 비용 이론에 따르면 계층제가 집합적 의사결정에 외부 비용을 감소시킨다 되어 있는데요. 자, 조직을 만드는데 조직을 만들 때도 어떤 조직으로 만들면 계층제 조직을 만들 때 자, 의사결정을 누가? 이 한 명이서 해요. 그래서 의사결정의 비용인데요. 이 비용 중에 어떤 비용? 내부 비용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의사결정의 내부 비용. 조직 내에서 결정하는 비용. 그래서 이게 사실은 뷰캐넌과 털럭에 따라 나오는 모형과 비슷한데요. 자, 참여자 수가 많아지면 의사결정 비용이 사람이 많아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찬성 반대도 많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이 의사결정 비용을 조직 내에서 결정한다 해서 내부 비용이라고 하고요. 자, 실제 이제 참여자 수가 많으면 이게 집행비용인데 결정 이후의 집행비용은 현장에서 비용이 든다 해서 이거를 외부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참여자 수가 많아지면 결정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결정할 때 모든 사람이 찬성했기 때문에 집행할 때는 별로 반대가 없어요. 그래서 집행은 빠르게 수행된다 해서 집행비용은 낮아지고 결정비용은 증가합니다. 반대로 한 명이 딱 결정하면 속도는 빠르죠. 결정의 속도는 빠르지만 한 명이 결정이기 때문에 집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저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행비용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제라는 건 의사결정의 내부 비용은 감소시킬 수 있는 장치고, 그렇죠? 한 명이 아니까. 반대로 이제 집행병 외부 비용은 증가시킬 수 있죠. 자, 그런데요. 조직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자산 전속성, 자산 특정성, 불확실성, 거래 빈도, 기회의 지속 속성이 나타나면 거래 비용이 증가해요. 그 중에서도 자산 전속성, 자산 특정성은 뭐냐면, 예를 들어 전속됐다, 특정됐다는 건 바꾸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전속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에게 시켰어요. 근데 전속 계약 5년짜리를 시킨 거야. 예를 들면 어떤 구단이, 그죠? A 선수와 5년짜리 전속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계약 연봉 1,000억씩 주는 거예요. 1,000억씩. 유명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1년 만에 부상. 전속 계약을 맺으면 이 사람은 쫓아낼 수가 없는 거. 5년 동안 그 돈을 줘야 돼. 그럼 짜증나요? 짜증 안 나요? 내가 직접 안 하고 남에게 이렇게 선수를 기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속 계약을 맺어놓으면 짜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바꾸지 못하니까. 그래서 전속되고 특정된 순간 문제가 생겨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짜증나고 화가 난단 말이에요. 거래 비용이 증가. 돈도 많이 줘야죠. 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래 비용이 증가되니까 조직을 만들게 되겠죠. 그죠? 거래 비용이 커지니까 조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거래 비용의 내부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투자 속성에서 전속적 투자가 전속적이게 되면 시장 거래보다는 조직을 만드는 기업 내부 조직 거래를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조직 외부에서 시장에 맡기면 거래 비용이 드는데, 이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로 이제 조직 내로 조직을 만들어서 가져오는데, 외부 이제 거래 비용을 줄게 주는데, 이 조직 안에서도 거래 비용은 생길 수 있어요. 거래 비용은 뭐라고 했어요? 마찰. 그죠? 조직 안에 가져와도, 그래서 시장에 맡겼을 때보다 거래 비용 확 줄어요. 하지만 이 안에서도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장치들이 필요한 건데, 자, 그래서 자, 조직 내에서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형보다는 M형이 활용되는데, 유형이 이제 기능 구조고요. M형이 사업 구조인데, 자, 기능 구조는 조정이 잘 안 되는 조직이에요. 사업 구조는 조정이 잘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잘 안 되는 이런 조직보다는 조정이 잘 되는 M형 조직, 사업 구조가 훨씬 더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서 조직 내에서의 조정이 잘 안 되는 조직과 잘 되는 조직을 구별해서 M형이 조정이 잘 되는 조직이라서 조직 내에서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말하는 겁니다. 답은 3번. 좀 어렵고 복잡해요. 그렇죠? 자,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인데요. 자, 공개성, 명확성, 정확성, 한정성, 완전성, 단일성, 통일성, 사전 의결 원칙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여기는 좀 두 문자로 좀 외우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일단 공개성은 기밀 정보비, 국방비나 국정원 예산 이런 건 좀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명확성 원칙의 예외는 총액 계산. 사람이 참 총명해. 총액으로 주다 보니까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의 예외가 총액인데, 외울 때 총명해. 사람이 참 총명해. 자, 한정성 원칙은, 자, 한정식집 가서 이게 뭐예요 했더니 추계국 이예용. 추계국 이예용. 한정식집 가서 이게 뭐예요? 추계국 이예용. 기억하시고, 자, 완전성 원칙은 완순위를 기수로 차차차 추렸다. 완순, 김완선 누나, 완순위를 기수로 차출했다. 이렇게 좀 외워주시고, 단일성 원칙은 단추특기예요. 단추특기. 자, 통일성 원칙은 목수특기예요. 목수특기. 단추특기. 통일하려면 목수가 특기가 있어야 돼. 목수
특이고 다만 목적세가 혼자 잘나서 목통이다. 목통이다. 목적세는 통일성 원칙의 예외다.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목통이다. 기억하시고 자 사전 의결 원칙은 긴급 사전 준비 성결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긴급 사전 준비 성결 이렇게 그래서 사전 할 때 그 사전을 여기로 연상시키면 되죠. 사전 긴급 사전 준비 성결 해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외워주시면 좋겠는데 이 두 문자는 갑자기 외워지면 안 외워지니까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이해되실 거고 처음 들으신 분들은 한번 이런 투로 뭔가를 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사람이 참 총명해 기억하시고 한정성 원칙은 추계국 이해용 완전성 원칙은 완순이를 기수로 차출했다. 통일하려면 누가 잘해야 돼? 목수특기로 외우세요. 목수특기 그리고 목적세가 잘 나와. 목통이다. 단일성 원칙은 단추특기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는 긴급 사전 준비 성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는 긴급 사전 준비 성결인데 이용이 아니에요. 이용이 자 한정성 원칙은 추계국 이예용 그죠? 통일성 원칙은 목수특기고 완전성 원칙은 완순이를 기수로 차차차 출했다. 그렇죠? 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이고요.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개방령 20, 공모직위 30, 부처자율 50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자, 우리나라는 4급부터 9급까지는 계급제로 운영하지만 과거에 3급 이상 1급과 3급 사이의 실국장급을 가나에 2개의 직무등급으로 해서 직위분리제로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인사혁수처 인재풀에서 자기 부처, 타 부처, 민간인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방, 경쟁, 성과를 높이는 이런 제도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자, 개방형 민간인 데려올 때는 최대 20%, 공모직위는 30%, 부처자율은 50이죠. 그래서 개방 20, 공모직위 30, 부처자율 50. 그리고 고위공무원단은 계급제가 아닌 직무등급제, 즉 직위분리제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고위공무원단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과거의 1, 3급의 실국장급이에요. 그래서 1급보다 높은 정무직들은 못 들어옵니다. 1에서 3급이요. 그러니까 1급보다 높은 정무직은 불참이고 그리고 국가직만 들어와요. 지방직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국가직의 실국장급으로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도 많이 안 들어오는데 외무공무원 들어옵니다. 외무공무원. 일반직, 별정직, 외무공무원. 근데 누군 안 들어와? 정무직 안 들어와. 정무직. 그리고 지방직 안 들어오고. 자, 그래서 자,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자치단체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도입되어 있지 않고요. 자, 고위공무원단 대상은 일반직 공무원이고 별정직도 대상에 포함되죠. 그렇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채용시험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기준 타당성은 우리가 시험의 타당성, 타당도는 크게 이제 개념은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느냐 이 말이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느냐. 그래서 기준 타당도는 자, 기본적으로 예측과 동시가 있는데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1년 후 금평을 시험과 1년 후 금평을 비교하는 게 예측적 타당성 검증이고 자, 현직자는 아예 현재 금평이 있으니까 시험을 보고 바로 동시에 비교한다 해서 이걸 동시적 타당성 검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과 금평을 비교하는 걸 우리가 기준, 시험이고 이게 기준이야. 시험과 새로운 기준을 비교한다 해서 기준 타당도고 1년 후 시험 합격자를 1년 후를 예측한다. 예측, 현직자는 동시. 그래서 자, 기준 타당성은 기준! 하고 동시 예측 이렇게 외우세요. 기준! 하고 동시 예측. 기준! 하고 동시 예측. 이렇게 기준, 동시 예측.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기준 타당성은 A 부처가 2020년도 시험을 봤는데 이 사람들의 채용 직원들을 합격자를 대상으로 채용 이후 1년 동안의 금평과 비교하는 게 뭐예요? 기준이고 그 중에 예측적 타당성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동시적 타당성과
예측 타당성 검증을 하는 거는 구성 타당성이 아니라 기준 동시 예측입니다. 기준 타당성 얘기죠. 자, 이번 내용 타당성은 공무원 시험 과목 중 행정학 시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행정학 교수들로 구성하여 전체적 문항들을 검증하는 건데, 자, 내용 타당성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 시험이 그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된 요소들로 시험을 만들어서 시험의 내용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다 담아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 시험 볼 건데 필기 시험만 있으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다 검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체력 시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필기 시험, 체력 시험까지 갖추면 시험이 측정하고 싶은 능력을 다 내용적으로 다 담아내고 있다. 해서 내용 타당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빠짐없이 필요한 능력을 다 검증하는 시험이 만들어졌는지를 누가 검증하냐면 그거를 전문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검증하는 거예요. 빠짐없이 다 담아내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거. 내용적으로 그걸 우리가 그래서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의 검증. 그래서 2번 보시면 공무원 시험 과목 행정시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행정학 교수 전문가들이 문항을 검증하는 것은 내용 타당도 얘기예요. 자, 구성 타당성은 참고로 어떤 능력?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능력을 이 시험이 확인할 수 있느냐, 평가할 수 있느냐, 이게 구성 타당도 얘기고요. 다만 신뢰도는 뭐에 대한 얘기요? 일관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보고 3개월 뒤 같은 시험을 봐서 똑같은 결과가 나는지 확인하는 거. 이건 재시험법이라 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일관성을 검증할 수 있죠. 시험 보고 3개월 뒤 같은 시험 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신뢰도, 타당도가 아닌 신뢰도는 4번에 자, 군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3개월 뒤 같은 문항으로 시험 본 거예요. 그거는 신뢰도입니다. 자, 군무원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에게 1년 후 금평과 비교하면 그건 기준 타당도예요. 근데 군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3개월 뒤 또 금평 본 게 아니라 똑같은 시험 또 본 거예요. 이렇게 시험 보고 똑같은 시험 보면 이건 일관성 검증이라서 이건 신뢰성 얘기입니다. 답은 3번. 자, 자본예산 제도의 특징인데요. 자, 자본예산은 이런 겁니다. 자, 정부가 기본적으로 경기가 침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안 거치는 거죠. 그런데 경기는 살려야 돼. 원래 경기를 살리면 정부가 돈을 써주는 건데 세금이 안 거치니까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경기를 살리자. 이게 자본 지출이에요. 언제? 경기 침체 시. 경기 침체 시 원래 세금 걷어서 그 돈으로 돈을 막 써가지고 경기를 살리면 되는데 경기 침체는 세금이 안 거치니까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해서 경기를 살려내자. 이게 자본 지출이에요. 그리고 이 자본 지출의 액수가 과연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걸 자본 예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경상 지출을 분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따로 경상 지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본 지출에 관심이 있는 게 자본 예산인데 다만 자 여기 남성분들 이쪽으로 와주세요 하니까 누가 남아? 여성분들이 남죠. 그런 것처럼 투자성 지출이 자본 지출 빼다 보니까 남은 게 경상 지출이 남은 거예요.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얘를 빼다 보니까 얘가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 자본 지출을 통해서 국공채로 투자성을 하는 거고 이 투자를 통해서 뭐 하겠다? 경기 변동을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 시에는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막 쓰고 적자로 경기가 살아나면 다시 돈을 덜 써서 흑자로 해서 경기 순환계를 중심으로 전체로 균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막 적자로 돈을 막 쓰되 나중에 갚으면 되죠. 흑자로. 자, 그런데 채권이란 거는 결국은 채권을 발행하면 지속적으로 그 채권 돈에 대한 이자를
같이 갚아야 돼요, 계속. 그래서 만일에 채권을 발행해서 도로를 지었다. 그럼 이 도로를 어차피 같이 쓸 거니까 미래 세대도 같이 갚자. 그래서 이걸 수익자의 부담을 균등한다. 현재 세대만 돈 내는 게 아니라 어차피 도로 지었고 투자해가지고, 그렇죠? 도로 지었으니까 같이 사용하니까 같이 갚자. 수익자의 부담을 균등하는 게 채권이고, 당연히 자본지출 쪽은 채권을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균등화에 도움됩니다. 그리고 채권은 1년짜리 채권은 없어요. 5년, 10년 막 이렇게 장기 채권이 많아요. 그래서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장기적 계획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본예산 제도는 중장기 예산 운용이 가능하고요. 수익자 부담이 균등화되고요. 그리고 부채, 채권을 발행하면 빚인데 그거를 왜 이렇게 부채가 많냐 했을 때 투자야 라고 해서 부채를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잘못하면 재정 안정화가 문제가 될 수 있죠. 1번이 틀렸습니다. 자, 18번 우리나라의 예산심의 과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산심의는 예결특위 종합심사를 마친 예산안이 소관상임위에 회부되어 세부심사에 착수하는 게 아니라 순서는 시정연설 본회의 하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특위 종합심사, 본회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부터 하는 거야? 예비심사하고 종합심사 가야죠. 그래서 소관상임위에 세부심사, 예비심사 하고 예결특위 종합심사 가는 겁니다. 1번 틀렸죠. 자, 그런데요. 예산심의할 때 항상 삭감은 맘대로 해도 증액은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증액에는 세부목 설치는. 그래서 정부 예산을 상임위원회에 보내면 삭감은 맘대로 해요. 하지만 증액할 때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또 정부 예산을 상임위에 삭감했는데 예결특위에서 이거 삭감한 걸 다시 증액할 수 있는데 그때는 상임위원회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결특위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증액할 때는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또, 자,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삭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의 없이 금액 증액은 안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다만 예산이 의결의 형식을 통과되어 법률보다 하위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산을 결정할 때 이렇게 법률주의와 예산주의가 있어요. 미국은 예산을 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미국은 예산이라고 안 하고 세입, 법, 세출, 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예산주의예요. 의결주의예요. 국회 의결로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입, 예산, 세출, 예산이라고 합니다. 국회 의결로 결정되는 거예요. 법. 그래서 실제 법보다는 하위로 가죠. 예산이라서. 뭐다? 그냥 단순 의결이라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게 아니라 미국과 달리 예산 형식으로 통과되어서 법률보다 하위 효력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예산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4번. 자, 우리나라는 예산이 의결 형식이죠. 법률 형식이 아니라. 그러면서 법률보다 하위 효력을 갖게 됩니다. 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주민참여제도. 자, 주민감사를 할 수 있는데요. 주민감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주민감사는 지방의 사무처리가 위법, 법령 위반, 공익을 현대에 친다 인정되면 시도는 주무부 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조사 감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사무처리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청구 소멸 시효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가 한다. 실제 이제 주민감사 청구를 했는데, 자, 주민감사 청구는 돈과 관련한 행위, 돈과 관련한 행위 다 감사 청구 가능해요. 근데 이 결과, 감사 결과에 불복할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주민소송을. 다만 비재무행위에 대해서 소송이 안 되고 이 재무행위에 대한 감사의 불복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재무행위에 대한, 그래서 재무행위의 위법, 기일한 사실에 대해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민소송은 항상 뭐부터 한다? 먼저 감사 청구. 그래서 감사 청구에 대한 불복할 때 주민소송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소환은 대통령 탄핵처럼 단체장이나 지방의 의원들을 자르는 거예요. 단체장, 지방의 의원, 교육감 등을 자르는 건데, 다만 지방의 의원 중에서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할 수 있어요. 비례대표는 소환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주민소환은 자, 비례대표 후보는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는 지역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들 중에서 자, 지방자치법에 구체로 명시된 사안들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어떤 지역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건데, 다만 어디에 이제 주요 결정 사항들이 구체로 명시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해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인데, 이때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지만 구체적 사항은 주민투표법에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서 자, 단체장은 과도한 부담을 주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해놓고 지방자치법에, 다만 구체적인 이런 사항들은 따로 법률을 정한다 해서 실제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지방자치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아니라 이런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주민투표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 되어 있는데, 자, 지방의회 여러 가지 권한은 자, 돈과 관련해서 예산, 결산, 재산, 지방세, 기금 등에 대해서 승인권, 의결권 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 자치단체와 교류하고 협력하려면 돈 들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돈 드는 거예요. 돈 드는 거. 그리고 뭔가를 청탁할 때 청자고 소원할 때 원자예요. 소원을 부탁한다. 이것도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하는 겁니다. 청원 이런 것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국 자치단체와 교류협력, 청원, 그리고 행정사무, 행정부가 자치단체의 장 쪽인데요. 장의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조사하는 건 의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와 함께 자, 조례 지정 개정, 그와 함께 행정사무 감사조사 이런 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의회가 하는 거예요. 의회가. 다만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의결해달라 요구하는 건 단체장이 하는 겁니다. 지방의회 권한이 아니라 이건 단체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의회가 여러 가지 승인 의결을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의결해달라,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제2요구권이고, 다시 의결한 이 제2요구권은 단체장의 권한이에요. 단체장. 21번 예산 절차상의 특징인데요. 자, 수정 예산과 추경이 있는데, 자, 정부가 예산을 짜서 행정부에 의회에 보내는데요. 의결하기 전에 뭔가 고칠 게 보인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게 보인 거예요. 다시 수정해서 다시 보내는 게 의결되기 전에 그걸 수정 예산이라고 하고요. 의결되면 본 예산이라고 하고요. 의결된 후에 고치는 걸 추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1번에 자,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 집행 과정에서 다시 수정되면 그거는 수정이 아니라 추경입니다. 추경. 추가 경정 예산이고. 자, 다만 추경은 실제 집행 중에 이렇게 수정했을 때는 편성, 심의 등 예산 확정 다 받고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치고 심의, 의결 다 거치고 나서 집행하는 거지,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확정되기 전에 미리 배정,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자, 보시고 또 하나 이제 관련한 얘기들은 이제 예산 불성립 시 예산인데요. 예산이 의결이 돼야 하는데 회견도 개시 전까지 의결이 안 될 때는 돈이 못 나가요. 국회가 의결해줘야 돈이 나가는 건데, 그때 응급조치를 이용하는 게 준예산이에요.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나라 준예산 말고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잠정예산,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는 1공화국 때 가예산 등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준예산은 예를 들어 돈이 나가야 하는 게 5개인데 의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럴 때는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최선의 돈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 돈만, 나머지는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한정적으로, 그죠? 이것만. 그리고 이거는 국가 생존을 위한 돈이기 때문에 국회 의결 없이도 내보내는 겁니다. 국회 의결 없이 한정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요. 미국 등 선진국에 하는 잠정에서는 사실 다 내보내는 거예요.
의결이 안 된 거예요. 사실 의결 안 된 건 이 5개가 다 통과 안 된 게 아니라 얘가 문제가 얘가. 사실 그냥 논란이 되는 건 예서만 빼고 다 전반적으로 다 내보내는 겁니다. 대신에 얘 빼고 다 내보낼 땐 의결 얻어야겠죠. 국회의결 얻어서 전반적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 대신에 만일에 의결이 안 되면 얘가 의결이 안 되면 끝까지 얘만 빼고 무제한으로 1년 내내 이렇게 나가든지 이런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든 한 4, 5개월로 정한 나라도 있어요. 4, 5개월만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부터 못 나가게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게 잠정예산이야. 근데 가해산도 똑같은데 가해산도 논란되는 거 빼고 전반적으로 국회의결을 얻어서 내보내는데 다만 이 나가는 기간이 딱 1개월로 정해져 있어요. 1개월로. 그래서 우리나라 1공화국 때 딱 이런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죠. 그래서 가해산은 기억할 게 가1 1이다. 911처럼 가1 1 1개월 1공화국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잠정에서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날부터 최초 수개월분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무제한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일정 금액의 예산을 정부가 집행할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인데 다만 한국의 1공화국 헌법에서 규정한 거는 가해산이죠. 가해산. 그렇죠? 그래서 잠정에서는 이렇게 수개월로 나올 때도 있고 무제한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가해산은 딱 1개월이죠. 1개월. 1공화국 때. 자, 4번. 가해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의회가 미리 1개월분 예산만 의결해 정부로 하여금 지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가해산이죠. 가11 답은 4번이고 자, 지방교부세에 대한 얘기고요.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한테 용도 지정 없이 네가 알아서 쓰라고 재량껏 쓰라고 돈을 주는 돈, 이게 일반재원이라고 해요. 용도 지정 없이 돈을 주는 걸 우리가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의 재원은 내국 국세 총액의 19.24%, 종합부동산세 전액, 담배 부과되는 개별 서비스의 45%를 모아놓고 있다가 필요한 자치단체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다만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국고보조금은 용도를 지정해서 주는 거예요. 딱 이 용도로만 쓰라고 주는 게 특정 재원으로 국고보조금이고 용도 지정 없이 주는 게 지방교부세입니다. 자, 그래서 자,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고보조금과 다르고요. 그리고 지방교부세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 종합부동산세 전액, 담배 부과되는 개별 서비스의 45%, 전년도 이게 남은 돈들인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재원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국가 등의 자치단체한테 보태주는 돈들, 지방교부세, 용도를 지정했든 안 하든 국고보조금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용도 지정해서 주는 거예요. 여하튼 국가가 지방에 이렇게 보존하는, 이렇게 도와주는 돈들을 우리가 뭐냐면 의존재원이라고 해요. 의존재원들.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그리고 조정교부금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국가 혹은 광역단체, 하여튼 상급단체가 하급단체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국가가 하여튼 지방을 도와주는 돈들이 뭐예요? 의존재원이에요. 의존재원.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 그래서 자,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보다 의존재원이다. 국고보조금도 의존재원, 지방교부세도 의존재원이야. 다만 자, 행정재정 실적 우수할 때 줄 수 있는 건 이건 보통 교부세가 아니라 이런 재정 실적 우수할 때 주는 거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 자, 지방교부세는 4가지가 있어요. 외울 때 소방부, 특보다 이렇게 외우시고 소방부, 특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교부세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재정 운영 실적이 우수할 때 줄 수 있는 건 그건 특별교부세입니다. 일반 교부세, 보통 교부세가 아니라. 자, 보시고요. 자, 다음 중 우리나라 소속 책임 운영 기관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우리 책임 운영 기관이 있는데요. 다만 조금 주의할 게 뭐냐면 정부 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 특허청이 유일하게 중앙책임운영기관이었는데 지정 해제됐어요. 이제 중앙책임운영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은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다만 이제 소속 책임 운영 기간 쪽은 자, 중앙행정기관이 기관장의 임기를 정해서 5년 반부터 최소 2년을 정해서 실제 기관장에게 뭘 주는 거예요? 조직 인사 재정상의 자율성을 주고 성과를 높이는 이런 구조를 갖는 게 책임 운영 기관입니다. 다만 자, 아무리 인사 조직 재정상 자율성을 줘도 큰 틀에서의 일체 임명권과 예산 운영권은 여기서 갖고 있어요. 대신에 사람을 뽑고 예산 운영하는 게 여기서 하되 그 사람을 어디다 배치하고 그 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지는 재량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큰 틀의 임명권과 예산 운영권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책임 운영 기관장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쪽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꾸 여기서 갖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 기관장들은 임기를 정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기관장은 임기를 정하지 않고 임명하는 게 아니라 임기를 정하죠. 그리고 직원에 대한 임명권은 원칙적으로 책임 운영 기관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갖고 있죠. 그렇죠? 어디서? 여기서. 자, 그리고 이 조직 인사 재정상의 자율성을 주되 뭘 높이겠다는 건 성과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자유를 주고 성과를 높이는 이게 뭐예요? NPM 개혁을 하는 건데 NPM 개혁을 위해서 재량을 주되 성과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과 평가를 해야 하는데 성과 평가를 중앙행정기관별로 심의를 둬서 책임 운영 기관을 평가해요. 성과 평가. 그리고 이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위원회를 둡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심의회, 행안부에는 위원회. 자꾸 바꿔요. 여기에 위원회, 심의회 바꾸니까 중앙이 심의회, 행안부가 위원회. 자, 그래서 자율에 대한 성과 책임을 묻기 위해서 성과 평가를 하게 되는데 성과 평가를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에는 뭘 둔다? 심의회를 둔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기관의 하부 조직과 분장 사무는 기본 운영 규정으로 정하는데요. 자, 책임 운영 기관에 대해서 총 정원은, 그러니까 이 조직의 총 정원이 예를 들면 90명이면 이 총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그 다음에 종류별, 계급별, 고위공무원 정원은 세부적인 정원. 여기 몇 명, 여기 몇 명 이렇게 세부적인 정원은 총리령 규정으로 정합니다. 근데 정원 외의 사항들, 하부 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 정원 외의 사항은 행정규칙이야. 기본 운영 규정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부 조직과 분장 사무는 정원 외의 사항이죠. 기본 운영 규정을 정합니다. 답은 4번. 자, 규제 완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부 실패 유형인데요. 자, 우리 다만 이것도 두 문자로 좀 외웠죠. 정부 실패 원인은 사파, 비권이 있어. 사파, 비권. 사적 목표 설정, 내부성, 파생적 외부 효과, X, B, 효율성, 비용과 편익의 절연, 권력의 편제 등이 있는데 다만 사적 목표 설정은 자, 제가 외울 때 사민이라고 해서 사민, 민영어로 해결합니다. 사민. X 비율성은 X 기준에 동그라미 많이 쳐야 돼. 반대로 싹싹싹. X 없애기 위해서 동그라미 많이 친다. 이렇게 외워져 있고. 자, 여기서부터는 사람 이름에 파, 보규, 권, 민규. 파보규, 권민규. 그죠? 사, 민. X는 동그라미 다 치고. 파, 보규, 권, 민규인데. 자, 질문이 뭐예요, 지금? 규제 완화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거. 규제 완화로는 다 되는데 뭐가 안 돼요? 사적 목표 설정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풀어도 되고요. 그림으로 봐도 되고요. 자, X 비율성은 다 쳐야 돼. 규제 완화 들어갑니다. 파보, 규, 권민, 규제 완화 다 들어가죠. 근데 사적 목표 설정은 사, 민만 되는 거예요. 사, 민 다른 거 안 되죠. 답은 3번입니다. 자, 25번.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세 항목 간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입법 과목인 장관항의 융통은 이용. 그죠? 행정 과목인 세 항목 간의 융통은 전용입니다. 전용은 세 항목 간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는 게 뭐다? 전용이다. 자, 예산의 이체는 자, 법령의 재정 개정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의 기속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이체는 자, 정부조직법의 재정 개정 폐지로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국토교통부의 물관리가 사실 환경부로 문재인 정부 때 넘어갔거든요. 그럼 책임 소관이 바뀌면서 이들이 갖고 있던 물관리 예산을 환경부로 넘기는 게 이체예요, 이체. 그래서
정부조직법 등의 재정 개정 폐지로 인하여 직무와 권한이 변동했을 때 예산까지 변경시키는 걸 이체. 계좌 이체. 계좌 이체. 자, 근데 예비비는요. 자, 기본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초과 지출에 사용하려고 갖고 있는 일반액의 1% 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그 중에 자, 일반 예비비는 용도 지정 없는 거고 목적 예비 용도 지정이 있는 건데 봉급이나 급량비로 목적을 정할 수 있는데 이거는 월급 못 줄까봐 급식비, 군대에서 식량비 못 줄까봐 미리 예비로 갖고 있는 건데 이건 아주 마지막 수단으로 소극적으로 써야 돼요. 돈을 못 줄 때. 근데 이게 보수 인상처럼 적극적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예비비는 보수 인상 용도로는 목적 예비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3번 틀렸고. 자, 중앙간사회장은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된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사전에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총사업비 관리 제도라고 그래요. 94년도에 도입해서 2년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규모, 사업비, 기간 등을 기재부와 협의하는데 그때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은 토목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 건축사업은 200억 이상일 때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겁니다. 언제? 2년 이상. 그렇죠? 그래서 외울 때 총 들고 죄송하지만 욕 한번 2년 이렇게 깜짝 놀랐어. 그래서 토 있어. 건대기가 나왔어. 건대이. 그렇죠? 총 들고 2년에서 토오 건이. 그러면서 기재부와 협의한다. 이게 총사업비 관리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 중앙간사회장은 완성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토오 건이는 사전에 기재부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지금 점수가 당연히 안 나와요, 여러분들. 전범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 행정학은 더 그런데 행정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해서요. 앞에 공부하고 있으면 뒤에 배운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뒤에를 공부하고 있으면 앞에 있는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전범위로 풀면 어딘가는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전범위는 모의고사를 봐도 현재는 점수가 안 나온다. 그리고 이번 시험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해설 시간도 길었죠. 설명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좀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너무나 점수에 지금은 연연할 때가 아니다. 모의고사 점수는 이 모의고사는 단순히 내가 공부한 것에서 아 이런 거가 부족했구나, 이런 내용은 내가 몰랐구나, 이런 내용은 내가 까먹었구나 그런 걸 확인하는 용도. 그죠? 그리고 이제 점수가 나와서 성적이 나온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현재 공부가 아직 부족하구나, 더 해야겠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고요. 이 점수를 나의 점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점수. 나의 점수는 언제 나오는 거냐면 여기가 다 기억날 때까지. 날 때. 그죠? 이때 내 점수가 전범위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점수예요. 지금은 어차피 앞에 기억나고 사람들은 뒤가 기억 안 나기 때문에 여기만 점수가 나오고 뒤만 기억나는 사람은 앞에가 기억 안 나서 여기 점수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 전범위는. 그래서 이 전체가 기억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건 언제 가능하냐? 그거는 회독이 적어도 5회독이 됐을 때 그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회독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까먹어요. 그리고 시험 보기 전까지도 5회독을 해도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회독을 한다고 해서 다 기억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5회독을 하다 보면 회독을 할수록 점점점 속도는 빨라지는 거야. 1회독 할 때 만일에 열흘 걸렸다면 30일 걸렸다면 2회독 하는 데는 30일 걸리는 게 아니라 20일 걸리는 거예요. 3회독 할 때는 15일 걸리는 거예요. 4회독 할 때는 그죠? 일주일 걸리는 거예요.
5회독 하는 거는 예를 들면 3일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5회독제 하면 3일 만에 전체적인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한 과목씩 3일 혹은 우리 군번은 이틀씩 잡아도 되겠죠. 그래서 1회독씩 하는 거예요. 1회독씩.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이 나는 겁니다. 이 기억으로 시험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회독해도 사라지는 게 계속 생겨요. 사라지는 게. 다만 회독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사라지던 영역이 여기까지 사라졌는데 회독이 많아지면 이제 사라진 영역이 줄고 이렇게 기억나는 영역이 길어지는 겁니다. 회독을 많이 할수록. 그래도 사라지는 건 있죠. 또 회독을 많이 하다 보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 기억 안 나는 영역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많이 할수록 기억나는 영역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또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회독이 많아질수록 다시 읽었을 때 회복력이 빨라. 계속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험 보기 전에 한 이틀이나 하루를 잡고 1회독씩 하는 거예요. 과목마다. 그리고 그 기억으로 시험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장 갈 때 가서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잘 기억 안 나는 과목을 하나나 두 개를 선택하고 그거를 30분에 쫙 보는 거예요. 두 과목을. 그래서 그 마지막 기억, 아주 기억 안 나는 그 마지막 기억까지 딱 흡수해서 시험장에서 가고 시험장 나오면 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모의고사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죠? 지금은 이렇게 시험을 봤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정도로 활용하시고요. 다만 우리에게는 어떻게든지 이 회독의 노력이 필요한 거다.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난이도는 지금 꽤 높은 문제였으니까요.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우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